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사실상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결국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조치 풀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침묵으로 일관,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해 말 중단됐던 이 세계 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제 WTO 제소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부당함을 알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일본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그동안 이제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짧게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WTO 1심에 해당하는 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한 1년 정도 이상 걸리죠. 이 최종 심의 상소기구까지 가려면 2년 이상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또한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이제 지소미아 종료 카드도 언제라도 쓸 수 있다, 유효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이제 WTO 제소 결과가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라는 점도 문제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꺼낸 근본 원인이 강제징용 문제, 이 판결 문제에 대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실 우리 정부는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또 양국 간 이 경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WTO는 무역 분쟁이 벌어졌을 때 60일 이내에 양국이 협의를 거쳐서 해결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사실은 10억일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이지 않다는 게 또 얘기가 되고 있죠. 구속력 관련해서.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일본 자승자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조선업계도 잘 나가고 있고 요즘 우리가 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선업계가 카타르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 이것도 사실은 어제 계속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그렇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중국을 따돌리고 이 카타르로부터 LNG 운반선 100척 이상의 계약을 따냈는데요. 카타르는 오는 2027년까지 LNG 생산량이 2배 이상을 늘리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LNG 증산에는 운반선이 필수적인데요. 카타르 국영회사가 국내 조선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에 앞으로 7년 동안 100여 척, 금액으로 따지면 23조 6천억 원 규모의 LNG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 물량, 약 100척의 LNG선은 전 세계 LNG선 건조 물량이 60%에 달하고요. 이 건조 계약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이 빅3 조선사의 도크는 거의 5년 가까이 일감이 가득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쾌거는 이 LNG선은 굉장히 이제 고도의 기술이 요망되는데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극저온으로 압축 운반해서 자칫 세기라도 하면 이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이 한국 업계의 높은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수주전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이 기술력, 세계 기술력 1위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나 모잠비크 LNG선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이게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달러화 기준 한국의 1인당 총소득 GNI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이 GNI는 32,115달러에 그쳤습니다. 1년 전 33,564달러보다도 4.1%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감소폭은 금융위기 때 당시였던 2009년 10.4% 줄어든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인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1인당 G&A가 감소한 것은 2015년 1.9% 줄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693만 원으로 오히려 1.4%가량 더 증가했습니다. 국민소득이 이제 줄어든 것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은 데다가 지난해 원화 약세, 이 달러화가 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산 이 국민소득이 줄어든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2017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요. 또 한나라의 이제 어떤 생활 수준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3만 달러는 이제 선진국 진입의 어떤 문턱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GNI라고 부르는데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그런 계산치, 지표를 말하는 거죠.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는 이 3만 달러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선진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올해인데요. 2020년 올해 1인당 GNI 국민소득은 두 가지가 변수입니다. 성장률과 환율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제로 내지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죠. 여기에다 좀처럼 진동되지 않고 있는 원달 환율,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년 만에 3만 달러를 밑돌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경제는 악화일로입니다. 지난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2.3% 줄어들었고요.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 안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GDP 성장률 마이너스 1% 정도로 추정하고 여기에다가 환율 5% 정도 평가 절하된다면 달러 기준 올해 GNI는 3만 달러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뭐 삶의 질이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 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주는 어떤 상징적, 이 선진국이라는 상징적을 감안하게 되면 이 심리적 충격,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코로나19 때문에 산발적 감염, 무증상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서 의료진들이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지금 걱정이죠. 그런데 일부 병원의 간호사들은 기존에 받던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맞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로 또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수고해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들어가시고 처음 연결입니다. 어떠세요? 국회 가보시니까. 네, 어제 첫 의원총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일하는 21대 국회가 되자는 결의가 있었고 저 역시 일하는 이수진 의원으로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첫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역시 들어가시자마자부터 노동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사실 간호사 생활도 해봤고 그 과정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익히 알려져 있죠.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간호사들이 임금 삭감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사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또 일은 일대로 고생대로 했고 그런데 급여가 줄어든다라면은 아마 현장에서는 울분이 터져 나오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때문에 이제 의료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지역의 중소병원들 경영난이 심각한 것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의 어려움이 또 그렇게 고생하고 애쓴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대구의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왜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워낙 병원 환경이 노동 네. 강도가 매우 센 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 시간도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네. 특히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시간의 근로나 이런 법적으로 받아야 될 수당들을 사용자가 알아서 법적 의무를 가지고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그런 사실 좀 잘못된 문화들이 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근무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수당들이 지급이 돼야 될 텐데 또 병원은 이제 경영상 어렵다 내지는 관례적으로 주지 않았던 그런 관례를 또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간호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술 업무 수당, 뭐 전문직 수당이라고 하나요? 이게 뭐 대구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달에 15,000원이 수당으로 주어지고 나머지는 특별히 더 주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병원마다 좀 다른가 봐요. 예. 그렇죠. 병원마다 기술 수당이라고 해서 면허 수당이라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국가고시를 보고 네. 면허증을 따고 그 면허증에 의해서 간호사 업무를 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인데 이게 사실 병원마다 수당이 사실 천차만별인데 그렇게 높은 수당을 주고 있는 좀 많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임금이 뭐 삭감되거나 코로나 수당 안 주는 것도 문제인데 근무 시간은 오히려 더 늘었다. 주말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충분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노동 강도가 세고 원래 병원 자체가 인력이 충분치가 않은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하는 음압병상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 강도가 우리가 이미 세겠죠. 언론으로도 예. 접했지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죠. 방호복을 입고 환자 곁에서 모든 상황을 책임져 하는 첫 의료인이 간호사고 또 네. 2시간 단위로 교대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는 의료 재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보통 병원은 그런 준비된 인력들이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서 평상시 인력 부족 현상들이 결국은 그렇게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선별진료소라든지 문진창구를 병원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인력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인력이 아니고 병동의 일부 인력을 차출하거나 또 간호사 외에 병원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분들이 순환해 가면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또 초기에는 또 검사 인력들도 노동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으로 파악도 되고 또 감염관리 방역을 병원에서도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량 증가 또 인력은 투입돼야 되는데 손을 바꿔줄 인력이 없다 보니 또 굉장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 사실은 병원들이 굉장히 병원에 있는 인력들이 근무 시간도 늘어나고 소진 문제도 사실 상당히 좀 심각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또 뭐 잘 알려져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병원이나 이런 의료 환경 속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받는 처우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난이 벌어졌을 때 약간 체감하는 거는 더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간호사들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좀 불이익을 주고 불이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안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게 되는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꼭 비단 간호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그렇게 비단 나쁘게 적용된다라고 네. 보기는 어렵고요. 병원 전체에 인력들에게 다들 어려움들이 다들 가중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보통 간호사가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데 사실 뭐 해고의 문제든 뭐 무급 휴가라든지 강제 휴가라든지 그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병원 내 모든 직종들한테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병원 인원 감축가 경영난이 시달리게 되면 인원 감축을 먼저 생각하니까 가장 이제 인원수가 많은 간호사부터 좀 대두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군요. 네네. 자, 그런데요, 의료진에게 이렇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러면은 병원에서 선별 진료소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앞으로 이 코로나19 계속 대응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별 진료소 운영을 안 하는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왜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억하실 텐데 그때 병원 내 감염이 상당히 심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그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병원에 확산이 된다 이러면은 거의 병원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별진료소라든지 문진이라든지 병원에 진입할 때 모든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감염 확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선별진료소를 하지 않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다만 선별진료소가 기존에 있는 그 거기에 선별진료소라는 것들이 어떤 부서로 있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인력들을 차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임시 방편적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병원 안에 어떤 방역과 감염의 어떤 전담 부서처럼 그렇게 운영되어지도록 병원도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정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그 기관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뭐 지원도 해주고 또 감독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1번이 신현영 의원이지 않습니까? 신현영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은 사실 두 분 다 이제 의료계 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협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같이 선거운동 할 때도 우리 신현영 그 의원님이랑 자주 뵙고 얘기도 했는데 네. 신현영 의원께서는 이제 보건복지를 상임위를 아마 신청을 하셨을 테고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이제 간호사이긴 하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노동자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활동을 하는 거라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쪽 상임위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현장 간호사들의 문제나 이런 위기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서로가 이제 같이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역할들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와 대화하는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북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기종 팀장 나오셨고요. 2호선 시민상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카 나오셨는데요. 얘가 저기서 왜 일어나는 예카입니다. 그 예쁜 카리스마, 예리한 카리스마 여러 가지 해석이 네. 분분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뭐 모든 것이 다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보니까 다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이거 좀 부정행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인하대 의대 학생들이 집단 부정행위를 한 사건이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오늘 온라인 시험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부정행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팀장님, 네. 인하대 의대 시험 부정행위 사건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꼭 인하대 의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11일이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 온라인 시험을 치렀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의대라는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비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과 1학년이 전공 필수 과목으로 알려졌죠. 기초의학 총론 이거 1차 시험을 이제 치렀어요. 네. 근데 이게 그룹별로 모였다라는 건데 시험 일주일 전부터 SNS에 이제 친소 관계를 떠나서 대체로 소통이 되는 학생들끼리 4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여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보냐면
보통 각자 혼자서 봐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집이나 아니면은 모텔 객실에 집합을 합니다. 예. 네, 이래가지고 사실 1학년 같은 경우는 수강 인원이 이제 의대 본과 1학년 57명 중에 이 중 50명이 부정시험을 본 걸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과 2학년이죠. 2학년이 3월 달에 이제 온라인 시험을 치렀는데 이게 근골격계 내분비계라는 이제 이 단원평가 과목인데 3월 12일, 22일, 4월 18일 이렇게 지금 드러났죠.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이때 스터디 카페 등에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버린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서로 정답을 공유를 해가지고 부정응시를 했는데 이게 41명. 그래서 총 91명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정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전에 이게 이제 IP를 뭐 가차명식으로 사용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기 네, IP 네. 사용을 하지 않고 네.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알려진 그 조주빈이가 N번방 사건에 사용했던 보안성이 특출난 그런 어떤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의를 하고 시험을 봤다. 이제 소통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비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인하대 학칙에는 사실은 시험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인하대 상벌위원회에서 나온 징계 처분은 사실은 좀 솜방망이 아니냐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부정행위를 학생들이 인정을 하고 자진 신고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냥 해당 시험 0점 처리하고 담당 교수랑 상담하고 사회봉사 좀 하는 것으로 91명에 대한 처분을 다 마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조금 너무 약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저희 고등학교 때에도요. 저희가 영어 시험 보는 때였는데 컨닝을 집단으로 했어요. 우리 반 애들이. 그래가지고 영어 되게 잘하는 여학생이 먼저 기침으로 1번은 뭐 기침 1번. 정답이 2번, 2번이면 기침 2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기침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더 시험을 망쳤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시험도 망쳤지만 더 큰 문제는 걸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정말 끝장나게 혼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참 갑자기 막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거 이렇게 뭐 제가 물어보나 마나지만 이효선 교수님 보시기에 커닝하는 심리는 정확히 뭡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거죠. 할만하니까요. 네. 할만하니까 딱 하고 부러집니다. 모두 다 하니까 하고 네. 그리고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보니까 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부정행위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만하니까 한 건데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겁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처음이기 때문에 교수도 처음이고 학생도 처음인데 학생들이 여기서 부정적 집단 지성이 여기서 이제 발동이 된 거죠. 실제 우리가 인지적 유용성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지만 동시에 내가 일련의 뭐 명예라든지 이런 이익은 얻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낼 때 우리가 이걸 인지적 유용성 말 그대로 우리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환경을 조정하겠다 이런 뜻인데 보통 잔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잔머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쁜 쪽으로 가다 보면 이걸 이제 사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부정행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편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논문에 보면 대학생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41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냐? 69%가 했다. 여러 번 했냐? 그중에 43%가 여러 번 했다.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보편화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세계에서 이 부정행위가 어떤 의미이고 특별히 의대라고 하는 우리가 말한 전문직에 있어서 이 부정행위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직 할 때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원래 라틴어 어원이 프로페수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맹세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만큼 윤리의식이 많이 요청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전반을 좀 점검할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집단으로 커닝하니까 참 뭐 이런 말하면 혼날 것 같긴 한데 참 인간적이다 이런 느낌도 들면서 아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큰 문제다 생각이 아니, 드는데 원래 저희 연구에 따르면 똑똑한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해요. 진짜요? 예. 저희 YTN 노영희 출발사에서 PD가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엄청나게 좋은 과를 나왔어요. 공대를. 근데 그분 보면 이렇게 꼭 공부 잘할 것 같이 안 생겼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커닝했는지 한번 우리 PD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네. 이 오픈북이든 클로즈북이든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컨닝이나 부정행위를 얼마나 지능적으로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오픈북도 사실은 개념 정립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픈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공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오픈북 시험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동안에 학과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찾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모여 앉아서 서로 정답을 공유해서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용됩니까?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과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사실 이호선 교수님 계시지만은 그 절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픈북 개념이라도 이런 부정 어떤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과연 그 학교, 그러니까 이번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의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 이 의대를 졸업하면 어떤 경우입니까? 모든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 개념인데 과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서 그다음에 의사 시험을 봐가지고 의사 자격을 땄을 때 과연 그 학교 출신 의사들을 신뢰를 얼마나 할까. 그렇죠.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의대가 더 큰 비판을 부정시험이 받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다뤄주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막 컨닝하고 부정행위해서 성적 받으시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뭐 할만하니까라는 말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했던 그런 말로 들리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어떻게 잡아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이게 그 취재를 보면 이렇게 돼요. 뭐 네. 일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좀 정확한 취재를 해보니까 한 학생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부정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이 이게 이제 공유가 된 부분을 알게 돼요. 아. 그래가지고 학교 교수, 친한 교수님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이렇게 엉터리 시험인데 승복할 수 없다는 개념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상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본과 1, 2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소위 우리가 그 노영희 변호사님 계시지만 자복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피해자에게 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내가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가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복을 강요를 한 거죠. 일종의 강요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소원술이 쓰는 것처럼 했는데 그중에 가담한 학생들이 이걸 전부 자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알려지게 된 거죠. 전체 학생이 109명인데 그중에서 91명이 부정행위에 가담을 했고, 그러니까 83%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담 안 한 학생이, 쟤네들 부정행위 한다, 이걸 그렇죠. 알고서, 네. 그걸 학과장 선생님한테 말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참여를 안 하고, 그렇게 부정행위 하는 거는 이제 알리고, 아무래도 좀, 내적으로 갈등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적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개인의 윤리 문제냐, 네.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집단의 비윤리 경향에 관련된 문제냐, 아니면은 허용적 환경의 문제냐.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하버드대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실험이 뭐냐면 하버드생 50명을, 하버드생, 이제 인원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버드생들을 모아놓고 문제 50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15분을 줬습니다. 15분이요? 15분을 네. 준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한 문제 맞힐 때마다 10센트씩 주겠다. 그래서 많이 맞추면 많이 맞출수록 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고 여러 개의 환경을 조정한 다음에 딱 봤더니 가장 허용적이고 컨닝이 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따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허락이 되면 네. 이런 허용적 환경에서는 훨씬 더 부정행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윤리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서 아까 그 백진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픈북이라고 하는 거는 네. 보고서라가 아니에요. 이
열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창의적 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복합성을 가지고 또 창의성을 가진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제 활용을 한 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버드 실험을 우리가 정직성 실험이라고 불러요. 네. 이런 정직성 실험을 이제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환경의 엄격성도 좀 필요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이런 윤리적인 고지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정행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온라인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그 정직성에 대한 기본적인 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온라인 시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대학에 있잖아요. 제가 숭실사이버대에 있으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딱 올리면 저희는 유사도가 다 검색이 됩니다. 몇 프로를 어디서 베꼈는지도 나와요. 이번에 뭐 구글 답안지 보고 베낀 사람이 구글로 걸렸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 훌륭한 학교군요. 그럼요. 웬만한 사이버 대학은 다 돼 있지만 저희 학교가 특별히 잘 되는 거죠. 갑자기 왜 학교 자랑을 하시는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 환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문제를 내실 때 이런 온라인 시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충분히 좀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우리 0345님께서 예카 교수님은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 하실 때도 남편분께 당신의 잘못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뭐 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요. 사실 하버드 대학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요. 2012년도에 사상 초유의 시험 부정 스캔들이 있었죠. 그쵸. 그 당시에는 정치 강좌 수강생 전체 중에서 한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학생이 125명이 원래 수업을 들었는데 기말고사에서 125명이 이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런 그 답안지를 써서 내서 이게 걸렸고 여기에서는요 60명 정도가 유기정학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하대 의대 학생들이 아무런 그런 사실은 처벌 안 받은 셈인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칙이 굉장히 엄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가벼운 그런 온정주의 처벌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건 이제 그런 것도 있네요. 사실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어려울 텐데 얘네들한테 무기정학이나 이런 거 시키게 되면 좀 앞으로 앞날이 걱정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재판받을 때도 그런 걸 많이 쓰죠. 우리가 공부 많이 했던 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데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봐주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매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도 온라인 입사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30일하고 31일 이틀간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삼성그룹 전자 주요 계열사예요. 2020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온라인 공채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삼성 공채 전형 필기 시험인데 삼성 직무 적성 검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도가 크게 됐죠. 그 GSAT라는 건데 이걸 온라인으로 치렀어요. 근데 이제 부정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서류 합격자에게 먼저 응시자 유의사항을 보내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용지, 휴대전화 거치대, 신분증 넣을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커버 이제 이런 걸 보냈어요. 그리고 응시자 키트도 동봉해서 배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시험 실시 전에 어떤 걸 했냐면 테스터들은 모여서 실제로 온라인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험을 보면서 1인이 1회씩 부정행위를 하도록 해요. 아예 처음에. 그리고 감독관이 감시를 하는데 다만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게 드러났어요. 좀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무선 이어폰을 끼고 답을 치릅니다. 머리카락 긴 학생들이 네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그 촬영 범위 벗어난 곳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서가지고 답을 자기들만 아는 암호로 알려줘요. 네, 뭐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다 보여주는 식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책상 밑에서 컨닝을 하는데 카메라 소위 말하면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 뒤에다가 그 음소거 소리 안 나게 해놓고 거기에서 화면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상 이제 그 커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부정행위가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실제로 이 학생들 시험에서도 이런 어떤 사각지대나 아니면 음속으로 해놓고 그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정답을 추출하는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온라인 시험에 대한 불신감, 소위 말하면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집합 명령체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체계화해가지고 네. 부정행위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 시험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신감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 시험도 사실 당일날 스마트폰으로 당사자 컴퓨터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 손등이 모두 보이도록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독관이 모두 감독을 하지 못한다 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런 네. 후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버드 대학교나 스탠포드 대학교나 서울대 이런 곳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걸 한대요. 아너 코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학생 스스로 뭐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하기 전에 나는 정직하게 행동하겠다 이런 서명을 먼저 쓰고 이를 어기면 벌칙 감수한다라고 하는 걸 먼저 확약을 좀 바꾸서 삼성에서 그랬어요 이번에. 그렇죠? 예. 만약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향후 5년간 삼성은 어떤 시험에도 응시 못하도록 미리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니까? 경각심을 주는 그렇죠.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직에 대한 사전고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또 전문 용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 삼성에서 했던 거는 삼성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도 시행 가능할 만한 이 온라인 시험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우리가 뭐 업체 측에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공식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하나 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윤리적인 의식을 떠올리기만 해도 사실 부정행위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아예 이걸 공식화해 버려 가지고 이것 자체가 내 가지고 있는 정직성을 공식화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개인은 정직성을 확보하고 기업은 방법을 획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서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방법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라틴 어로 프로페서스를 한 거예요. 공식적 맹세를 하도록 한 건데 그렇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강력한 일종의 울타리 경계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네. 정말 좋은 오늘 팁을 하나 얻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심상정님 전문가였습니다. 네, 저희가 사건 와이파이 시간에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약간 가볍게 다룬 듯한 느낌이 납니다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절대 부정행위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 스포츠 뉴스 시간입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선 순서에서 부정행위 컨닝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 네. 가지 의문을 던지셨잖아요. 네, 뭐요? 이 출발새 아침 담당 PD 과학고 서울대인데 이런 사람들은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대답을 회피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 어리둥절하는데 이호선 교수가 나가면서 분석을 하고 갔어요. 네, 뭐라고요? 하는 것이 틀림없다. 아, 어쨌든 최소 한두 번 해봤을 것이다. 예. 네, PD가 저에게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하여튼 우리 PD는 착하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과연 국내로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심사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김연경 선수가 이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팀을 차지하게 되는데, 네. 한국배구연맹하고 이제 전 소속팀이 흥국생명이거든요. 네. 문의를 한 겁니다. 이미 탈퇴, 해제에 관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탈퇴가 계속 나오는데, 뭐 강정호 선수 얘기할 때도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구단에서 선수를 방출할 때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 김연경 선수의 복귀가 이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김연경 선수가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느냐, 검토 중이느냐, 몇 가지 이제 복합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즌 뛰었던 이 터키 액자시바시하고 계약이 만료가 됐으니까 새롭게 팀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유럽과 중국 팀을 알아봤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다 이거죠. 아, 유럽하고 중국 얘기가? 예, 여러 가지로. 네네. 그러니까 뭐 팀 내 그 스포츠계의 사정도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워낙 이제 고연봉자이기 때문에 이제 선뜻 이 협상 타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인데 김연경 선수가 배구 선수로서는 잃을 건 다 잃었어요. 네. 한 가지 본인이 굉장히 욕심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뭐냐 하면 있습니까? 예. 올림픽 메달입니다. 아, 메달 한 번도 못 땄습니까? 예, 우리 여자 배구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올림픽 메달에 욕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난해 올림픽 예선전 때 이 김연경 선수가 얼마나 집념을 불태웠냐면은 예선전 때 이 복근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는데도 아이고. 계속 경기를 다 뛰면서 네, 맞아요. 예선전 티켓을 따갖고 왔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포인트 개념으로 내년에 도쿄올림픽 열리니까 지난해 부상 입었던 이유가 유럽과 국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라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죠. 힘들었으니까 올해 한 시즌 정도는 한국 팀에서 뛰면서 대표팀 선수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 내년 본인의 마지막 목표였던 도쿄올림픽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짠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으로 국내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데 이거 이 현실이 만만치가 않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김연경 선수는 뭐 걸크러시 대명사이기도 하고 뭐 배구 여제 이런 말로 불리우는데 예. 배구 선수 남녀 통틀어서 연봉이 세계 랭킹 1위라고요? 예. 얼마입니까? 네. 김연경 선수가 어떤 선수냐라는 걸 한마디로 이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 남녀를 통틀어서 배구 선수로서는 연봉이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세계 랭킹이 한국도 아니고? 예,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지난 시즌에 받았던 금액이 17억 9천만 원이거든요. 와. 이게 언론에 알려진 액수가 17억 9천만 원인데. 네네. 근데 김연경 선수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걸크러시라는 걸크러시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본인은 싫어하지만 센 언니라는 별명도 센 언니라는 있고요. 별명도 있죠. 성격이 좀 화통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유튜브에 채널을 갖고 있거든요. 방송을 그래요? 하는데 여기서 본인이 스스로 밝혔어요. 뭐라고요? 17억 9천만 원일까? 그럼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거네요?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힌트는 조금 더 많이 받는데 세후 소득이다. 이것이. 그러면은 세전으로 따지면 25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소득세를 제가 정확하게 터키 쪽으로 알아보질 않았는데 운동선수의 유럽에서의 소득세는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높아요. 예. 그래, 제가 보기엔 20억 넘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그 정도 되겠죠. 그럼 그걸 본인이 다 가질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좀 부럽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매 탈퇴 신분이라면 예. 흥국생명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내에서 뛰려고 하면 일단 흥국생명에 입단해야지 되죠. 자, 그런데 흥국생명은 뭐 여자 배구에서 뭐 최강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국내 여자 배구에는 팀 연봉 상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단이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연봉의 총액을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냐? 23억 원이에요. 아이고, 뭐. 23억 원이고, 그리고 한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최다 연봉도 7억 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여자 배구에는. 여자 배구에. 그러니까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 이재영, 이다영이라는 자매 선수, 국가대표 자매 선수를 FA로 영입하면서 이미 10억 원을 소진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김연경 선수 지난해 뭐 17억 9천만 원 받았는데 줄 수 있는 최대한 7억 원이거든요. 7억 원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남은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23억 원에서 이미 17억 원을 소진했으니까 6억 그렇죠. 원 남잖아요. 네. 그럼 남은 선수들이 13명이거든요. 6억 원 가지고 남은 선수 13명에게 연봉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인당 평균액이 4,600만 원이죠. 이거는 프로 세계에서 있을 수 참 없죠. 힘든 일이죠. 때문에 이 셀러리 캡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흥국생명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라는 게 팀 연봉 상한제를 말하는 건데 예. 이 셀러리 캡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17억이 이미 나가버리게 되면 김연경 선수 한 명 때문에 이제 예. 다 나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선수들이 사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0577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도 이러더라고요. 셀러리 캡을 두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하시네요. 구단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서 또 구단의 그 구단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완전히 구단 쪽에 맞습니다. 치중된 제도네요.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 세계의 어떤 그 질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아요. 선수보다는 구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권리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자, 이래서 네. 미국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이미 일전에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일종의 해결책은 뭐냐면 셀러리 캡 적용을 하되 팀당 3명까지는
샐러리 캡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한 예를 두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 데이비드 베컴을 영입을 할 때 네네. 연봉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팀도 샐러리 캡 때문에 영입할 수가 못하잖아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데이비드 베컴이 뛰게 되면은 미국 프로축구 인기 상승에 도움이 된다. 아우, 훨씬 흥행에 성공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팀당 3명씩 예외 적용을 두자라고 해서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그 프로배구연맹의 입장은 김연경이라는 특별한 한 선수를 위해서 규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좀 너무 좀 경직된 사고방식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공정성이나 네네. 뭐 특혜가 자꾸 인정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리그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타 선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샐러리 캡 때문에 오겠다고 하는 선수가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 문제도 좀 풀어야 될 당위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뭐 배구 여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야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승환 선수 별명이 돌부처입니까? 예, 아주 순수하고 네.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보고요. 돌부처 맞습니다. 왜? 전 세계가 미국에서도 돌부처라고 왜 돌부처라고 유명했습니다. 불러요? 예. 멘탈이 아주 강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의 표정이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절대 위기 상황에서도. 오, 정말 대단. 이거 약간 둔한 거 아닐까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몸 푸는 모습만 보여줘도 언론이 막 주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어제 집중 보도가 됐거든요. 네. 어제 경기에 나와가지고 집중 보도가 된 게 아니라 잠실 야구장에 7년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어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승환이 잠실 야구장에 나타나서 몸을 풀더라, 훈련하더라. 이 얘기가 집중 보도가 된 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네. 오승환 선수가 2014년에 일본으로 진출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7월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한국으로 복귀를 한 겁니다. 네네. 근데 한국에 복귀해서 삼성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하자마자 이 KBO 리그에 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뭐요? 해외 원정 도박 때문에 아이고. 징계를 받아서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72경기 출장 정지가 오는 7일에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9일에 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군과 동행해가지고 계속 이제 훈련하는 건데 오승환이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데 경기 뛰는 것도 볼 수도 없고 뭐 개인 훈련하니까 이 기자들 눈에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제 잠실 야구장에서 훈련하니까 이제 집중 보도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오승환 선수는 1세이브만 추가하면은 또 400세이브를 기록한다고요? 이제 전임 미답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까지 한미일 통산 399세이브입니다. 세이브 한 개만 추가하면은 400세이브를 기록하게 되고요. 네. 삼성이 현재 11승 14패로 7위인데 오승환인 선수가 지금 38살이거든요. 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오승환이 합류하면서 삼성은 어느 정도의 오승환 효과를 보면서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배구, 야구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축구 선수 얘기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뭐 그렇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 몸값이 호날두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트랜스퍼 마르크라고 유럽 축구의 이제 통계 사이트거든요. 이제 선수들의 몸값 평가하는 데인데 손흥민 선수의 몸값 여기서 몸값은 연봉이 아니라 이적료입니다. 이적료만 그래요? 이적료는 프리미엄처럼 이 선수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선수에게 연봉 주고 구단에다가 줘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몸값이 6,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873억 원을 평가했고요. 그 뒤에 호날두가 있습니다. 어머나. 호날두는 600만 유로에 그쳤는데 6천만 유로. 랭킹 1위 선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 팀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은바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몸값은 1억 8천만 유로, 2,454억 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근데 실속은 호날두가 가장 좋습니다. 왜요? 세계 랭킹 1위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세계 랭킹 1위냐? SNS에서 수입입니다. 호날두 선수가 3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4건 올렸거든요. 네네. 게시물 4건 올리고 받은 금액이 28억 원입니다. 대단하죠. 이야, 정말 이 얘기 계속하면 혈압 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럽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